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김진선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주중 AC밀란하고의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이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넣었는데요. 이번에는 리그앙 10라운드 브레스트하고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10월 29일 한국 시간으로 밤 9시에 펼쳐지는 경기고요. 원정 경기입니다. 예, 스타드 프랑시스 르블레에서 경기가 열릴 예정인데요. 해당 경기 프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브레스트 팀에 대해서 조금 상대 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스트는 사실 2018-19 시즌에 처음 리그 2에서 2위를 차지하면서 2019-20 시즌에 승격한 이래로 계속 하위권에 있었던 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시즌 초반에 깜짝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4승 3무 2패, 승점 15점을 올리고 있는 팀인데요. 최근 결과는 어떨까요? 예, 이 팀이 그러니까 초반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첫 6경기에서 4승 1무 1패 그러면서 한때 1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하지만은 이후 2경기 연달아서 무승부에 그친 데 이어서 지난 주말 그 릴과의 경기에서 야지치에게 경기 시작 5분 만에 실점을 허용하면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흐디 카마라와 센터백인 브라시에가 징계로 결장을 한 공백을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함께 그 브레스트는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의 약간은 좀 슬럼프에 빠지면서 한때 6라운드까지 1위였으나 내려오게 된 거죠. 현재 분위기 자체는 조금은 좋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하는지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 브레스트는 기본적으로는 4-2-3-1 포메이션을 쓰긴 하는데요. 이 팀이 원래는 하위권에 있었던 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대 팀에 따라서 강팀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제 4-3-3을 가동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팀이 원래 약팀들은 주전과 비주전의 그 격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스트 11에 조금 의존도가 강해요. 그래서 4-2-3-1을 쓰건 4-3-3을 쓰건 선발 라인업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단지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흐디 카마라가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오냐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로 조금 내려가나 이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출전 시간을 보시면은 11명의 선수가 좀 많이 뛰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마흐디 카마라가 7경기 선발 1경기 교체였는데 저게 지난 경기 징계로 빠졌잖아요. 한 경기. 그 경기도 원래는 카마라가 선발로 나와서 그러면 8경기 선발에 1경기 교체가 맞는 거긴 한 거거든요. 그나마 이 팀의 최대 약점이 최전방 공격수의 마무리에 있다 보니까 사트리아노 대신에 무니에가 나올 때가 있을 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사실상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최전방 공격수 외에는 모두가 이제 큰 변화는 없다는 중인 거죠. 그렇다면 브레스트는 어떤 부분이 또 강점이고 어떤 부분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 팀은 일단 수비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볼에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선제골을 넣었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걸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 팀이 수비적인 팀이긴 하지만은 나름 찬스 메이킹을 잘 하는 편에 속합니다. 다만 이제 그 찬스 메이킹을 잘 하지만은 마무리가 안 돼요. 막 결정력이 좀 약간 떨어진다.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타일 자체는 그냥 롱패스의 그 전형적인 약팀들이 많이 하는 그 크로스를 굉장히 많이 올리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특성은 세부 기록들을 보면은 더 크게 두드러지는데요. 일단 뭐 브레스트의 수비 지표를 놓고 보면요. 경기당 실점은 0.9골로 최소 실점 3위입니다. 경기당 태클 숫자가 13.4회로 리그앙에서 2번째로 많은 태클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옐로 카드를 23회를 기록을 하면서 옐로 카드도 2번째로 많아요. 좀 거칠게 플레이하는 편이에요. 매우 거칠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만약에 선발로 나온다면은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무실점 경기 수도 3경기로 4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경기당 클리어링 횟수가 16.4회로 8위, 그리고 경기당 파울이 13회로 8위.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수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근데 이 팀이 그렇다고 해서 마냥 물러앉아서 수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라인을 좀 올려서 플레이하는 스타일인가요? 앞에서부터 거칠게 플레이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시메오네 감독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강하게 부딪히면서 파울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하는 팀인데 이 팀이 딱 그런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진영에서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숫자가 경기당 5.8회로 리그왕 전체 5위입니다. 오,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예. 네. 이 팀의 패스를 보면은 스타일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팀이 그 경기당 패스 숫자는 326.3회로 15위 그러니까 상당히 하위권이에요. 굉장히 하위권인데도 불구하고 롱패스는 압도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렇죠. 37.8회로 네. 1위고요. 또 이제 크로스도 6.8회로 1위예요. 근데 이 팀이 이렇게 롱패스와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는데도 점유율이 51.1%로 8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점유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그거는 이 팀이 공중볼 획득의 괴물이어서 그래요. 키 큰 선수들이 많나요? 아니면... 네, 좀 키 큰 선수들도 많고 공중볼을 상당히 잘 따내 낙하지점 포착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공중볼 경합도 32.6회로 최다인데 또 공중볼 획득도 17.4회로 최다예요. 와, 진짜 공중볼에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강한 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팀들보다 3회 이상 더 많이 이렇게 획득을 하다 보니까 파리는 반면에 6.3회로 최소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그냥 파리 스타일 자체가 밑에서 이제 주고받고 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공중볼을 획득할 일 자체가 적긴 하지만은 문제는 파리가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최전방 공격수인 하무스하고 또 무아니하고 전부 다 그렇게 높이의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중볼에 약점이 있다 보니 브레스트의 이런 높이를 활용한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조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중요한 요소로도 작용하겠네요. 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브레스트가 상당히 공격을 잘 만들어내지만 마무리가 안 되는 팀이라고 했잖아요. 네. 실제 이 팀이 경기당 슈팅 숫자가 14.4회로 6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슈팅은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당 유효 슈팅은 5.4회로 7위밖에 되지 않고요. 또 이제 이 팀의 기대 득점 자체도 14.33골로 전체 6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기대 득점이 상당히 높다는 거.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내면서 골과 유사한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마무리가 좋지 못해요. 결정력이 좋지 못하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득점은 9득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의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6골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리그왕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이 마진이 두 번째로 큰 팀이에요. 기대 득점만큼 골을 넣었으면은 이 팀 지금 5위 할 팀이 아니에요. 더 올라가야 되는 팀이에요. 확실히 결정력에서 큰 문제를 보이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지표네요. 네. 예. 그렇다면 이 파리 생제르맹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밀란전도 승리를 거뒀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3연승을 달렸는데요. 공식 대회요. 이게 이번 시즌 처음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시즌 초반에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딱 2경기 승리하면 그 다음에 패하거나 무승부하거나 심지어 뭐 첫 2경기는 무승부로 시작하는 등 굉장히 안 좋게 출발을 알렸으나 그래도 3연승과 함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뭐 순위도 한때는 11위까지 위치하고 있었으나 3위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별리그에서도 지난 2차전에 뉴캐슬한테 1대4 대패를 당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거 파리 생제맹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런 16강도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었으나 밀란한테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1위를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죽음의 조에서 지금 1위에 위치한 파리 생제르맹이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 경기에서 데뷔골을 또 장식했죠. 네. 그렇죠. 그 파리 생제르맹 데뷔골이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2019-20 시즌에 발렌시아 소속으로 5경기에 출전을 한 바가 있었고요. 물론 이때 유망주다 보니까 124분 출전밖에 되지 않지만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시즌 도르트문트전에 이어서 이번 경기에 출전해가지고 골을 넣은 건데요. 이게 박지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 그리고 황희찬 선수에 이어서 4번째로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을 넣은 한국 선수 등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금 만 23세 8개월이거든요. 네. 근데 최연소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몇 살 때 넣었던 건가요? 레버쿠젠 시절에 만 23세 3개월. 아, 5개월 차이 나요? 예, 그러니까 만 23세는 똑같아요. 네, 그래도 어쨌건 손흥민 선수가 최연소 기록은 가지고 있다. 네. 예,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아마도 김민재 선수가 골을 넣는다면 김민재 선수가 뭐 이 기록을 또
따라가겠어요. 다섯 번째 득점자가 되겠죠. 물론 김민재 선수 아직까지 물론 수비수니까 골 안 넣어도 되긴 하지만요. 네, 그렇죠. 데뷔골 장면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예, 이거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강인으로 시작해서 이강인으로 마무리됐다고 할 수 있겠거든요. 득점 맵을 보면요, 하키미의 패스를 받아서 이강인 선수가 자이르 에메리한테 패스를 줬고, 이걸 자이르 에메리가 치고 들어갈 때 이강인 선수가 뒤에서 세도에 들어왔고, 자이르 에메리의 컷백을 하무스가 아주 흘려줬죠. 예, 절묘한 노로 흘려주겠죠. 네. 예, 헛발질을 하면서 흘려줬고, 이거를 이강인 선수가 정교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은 건데요. 그렇다면 밀란전 기록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뭐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19분에 뛰었는데도 볼터치 21이면은 뭐 1분당 하나 이상의 볼터치를 가져간 거고요. 또 이제 패스도 15회 시도에서 14회를 성공시키면서 93%의 성공률. 딱 한 번만 패스 미스한 거예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요. 파이널 서드 패스, 이제 그 공격 진영인 거잖아요. 거기서의 패스는 6회 시도에서 전부 다 성공. 거기다가 또 이제 그라운드 볼도 5회 경합해가지고 3회를 성공하면서 60%의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요. 또 태클 2회를 기록하면서 이 부분이 그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많이 발전한 부분이고, 원래 덴벨레가 선발로 나왔다가 이강인이 교체 투입됐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현재 파리 팬들이 이강인 써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게 바로 저런 수비적인 헌신성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 레키프의 평점인 건데요. 덴벨레 선수가 평점 5점을 받으면서 상당히 좋지 못한 평점을 받았었죠. 자연스럽게 팬들 반응도 현재 이강인을 원하고 있죠. 덴벨레 대신 이강인을 써라라고 트위터상에서 아주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팬들만이 아닌 프렌치 풋볼 위클리라는 이제 매체에서도 우스망 덴벨레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강인이라는 칼럼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거 그 내용을 보면요. 물론 덴벨레도 그 엘리케 감독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엘리케 감독이 덴벨레도 그만의 유니크함이 있고 이걸로 그가 설령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더라도 덴벨레가 상대에게 위협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설명을 한 이유는 결국 질문이 나온 거니까 그런 거죠. 네. 덴벨레 부진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옹호 발언을 한 건데, 이 칼럼에서 그러면서 소제목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강인 19분이면 충분했다. 본인의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하지만은 이강인이 19분 만에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고 골까지 넣으면서 덴벨레의 위치를 위협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엘리케 감독은 머리가 아플 것이다. 이게 칼럼의 주 내용인 거거든요. 이 칼럼을 쓴 프렌치 풋볼 위클리는 어떤 매체인가요? 그 2011년에 개설한 그 팟캐스트예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는 이제 팟캐스트인데, 여기가 그래도 나름 평가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통계로 자주 이제 활용하는 스코카 SNS 계정 아시죠? 네네네. 예, 그 스코카 비롯해가지고 많은 뭐 기자들이라던가 매체들이 여기를 팔로잉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름 그래도 프랑스 축구와 관련해서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을 팟캐스트로 전하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현재까지 자꾸 막 스페인 매체들에서 뭐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뭐 마요르카인데 임대 가네,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임대 가네, 뭐 막 이런 식의 보도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냥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던 거죠. 부상. 네. 그리고 또 이제 대표팀 아시안 게임. 네, 그것 때문에 기회가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리그왕에서 이강인 선수가 출전할 수 있는 3경기 전부 다 선발 출전했어요. 심지어 지난 주말 경기에는 90분 풀타임을 소화했고요. 그나마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근데 사실 저 도르트문트 전도 부상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10분 뛴 거였고요. 이번 경기도 아니 그 아시아 장거리 비행하고, 사실 저는 스트라스부르전에 선발 출전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강인 선수가 어쨌건 장거리 비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경우에는 파리 생제르맹 정도의 체급의 팀이면은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아시아 선수한테 휴식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교체로 활용하는데 이 경기 선발 출전 시키는 순간 엘리케가 정말 이강인을 좋아하는구나. 믿고 있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AC 밀란전에는 뭐 교체 출전하긴 했지만 골까지 넣으면서 앞으로 그러면 조금 더 출전 시간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파리 생제르맹과 브레스트의 맞대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적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 뭐 물론 그 어지간한 팀들은 다 파리 생제르맹한테 크게 밀리긴 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브레스트가 무승부는 상당히 많이 거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양 팀의 리그왕 맞대결 전적은 33전 19승 11무 3패로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이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는 이제 브레스트한테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죠. 최근 11연승 포함해가지고 23경기 16승 7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브레스트한테 마지막으로 패한 거는 198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85년. 와. 예. 40년 전을 거슬러 가야 되네요, 거의. 그렇죠. 예. 눈에 띄는 점이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결장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2명이 징계로 빠졌고 그 여파가 조금 컸다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징계에서 복귀하기 때문에 브레스트는 단 한 명의 결장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파리 생제르맹 역시도 그렇게 전력 누수가 큰 편은 아니에요. 누누 멘데스 같은 경우는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부상이어서 현재까지 쭉 빠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상 이번 시즌은 현재까지는 뭐 활용되지 않고 있었고요. 아센시오도 뭐 그렇게 완전 주전으로 중용되던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추가적인 부상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양팀 예상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볼 텐데요. 브레스트는 어떻게 나올까요? 예, 뭐 브레스트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최전방 공격수가 사트리아노냐, 무니에냐 이 차이 제외하고는 그냥 뭐 나머지는 그냥 평소 나오던 선수들이 나온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만 제가 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강팀 상대로는 4-3-3호 나오니까 이번 경기는 4-3-3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는 선발 출전할까요? 교체 출전할까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긴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건 그 최근에 파리 생제르맹이 하이브리드 형태의 사사이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비티냐를 왼쪽에 배치시켜서 중앙과 측면을 오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비티냐가 중앙으로 오면은 4-3-3이 됐다가 또 이제 측면으로 빠지면은 4-4-2가 됐다가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소폭의 로테이션을 돌릴 걸로 보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전방 공격수는 은바페 파트너로 이번 경기는 하무스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싶긴 하고요. 또 이제 그 오른쪽 윙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왼쪽 윙에 저는 파비안 루이스가 조금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비티냐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솔레르가 자이르 에메리 대신에 중앙 미드필더로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를 대신해서 오른쪽 윙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뭐 풋백은 그래도 크게 변화를 가져가진 않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지난 주말 경기에서 하키미를 대신해서 무키엘레가 나왔었는데 좀 실망스럽긴 했잖아요. 네, 파리 생제르맹 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후 11월 4일 한국 시간 토요일 오전 5시에 몽펠리에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후 4일 뒤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경기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밀란과의 홈 경기를 오전 5시에 또 앞두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11월 일정이 다소 까다로워요. 물론 뭐 몽펠리에는 14위다 보니까 이건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밀란 원정 상당히 힘들죠. 네. 거기다가 어쨌건 지금 밀란도 조체하이까지 밀려났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홈에서 거기다가 파리 생제르맹도 지금은 조이긴 하지만은 밀란 원정에서 패하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조 자체가 죽음의 조잖아요. 한 경기 한 경기 중요하죠. 그 살얼음판을 걷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스타드랭스도 현재 6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전력의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원정 경기니까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고 이제 대망의 11월 26일 이 경기가 바로 이제 모나코가 현재 리그왕 1위다 보니까 이 경기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승 결정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고 나서 11월 29일에 곧바로 또 이제 뉴캐슬 본인들한테 1대4 대패를 안겼던 역전을 펼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어쨌건 은바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4-4-2를 쓰다 보니까 중앙이 자꾸 빌 때가 많아요. 그게 뉴캐슬전에 문제를 드러내면서 대패의 이유로 작용을 했었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저 경기가 하이브리드 4-4-2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만 그러고 나서 12월은 다소 일정이 쉽습니다. 르 아브르는 뭐 승격팀으로 현재 11위 뭐 승격팀 치고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은 사실 이쯤 되면 승격팀들이 점점 내려올 때가 됐잖아요. 네. 그렇고 그 다음 낭트는 그래도 7위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긴 한데요. 만약에 뉴캐슬전까지 파리 생제르맹이
16강 진출을 확정 짓는다면은 그러면 도르트문트 원정을 조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죠. 반면에 저때까지 16강 진출 확정 짓지 못하면은 도르트문트 원정도 정말 힘들거든요. 그죠. 이 부담이 장난 아닐 텐데요. 예.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파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11월 29일에 열리는 뉴캐슬전까지 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확정시켜놔야 이후 일정을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네. 이 파리의 일정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 펼쳐지는 브레스트와의 경기 또 한준TV와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